민족을 노래한 시인 윤동주, 글 이혜용, 그림 곽선영. 겨울 처마 밑에 시래기 다름이 바삭바삭 추워요. 길바닥에 말똥 동그라미 달랑달랑 얼어요. 1917년 12월 30일 겨울바람이 쌩쌩 부는 북간도의 명동촌에서 사내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허허, 그 녀석 울음소리가 보통이 아닌걸. 발그스름한 아기볼을 어루만지는 아버지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아예 이름의 혜연이라고 하면 어떨까? 저런 밝게 자라나는 뜻이 담긴 이름인데. 그날부터 아이는 혜환이라고 불렀어요. 뒷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노래한 시인으로 기억된 이 아이는 바로 윤동주랍니다. 윤동주가 태어나고 자란 명동촌은 마지막한 엉덩이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고 있는 곳이에요. 서북쪽에는 선바위라는 삼형제 바위가 우뚝 솟아있는 그림 같은 곳이지요. 얘들아, 우리 과수원까지 달리기 시합할까? 그래, 좋아. 여름이면 윤동주는 친구들과 어울려 뽕나무 열매를 따먹고 냇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즐겁게 놀았어요. 윤동주는 작은 일에도 핑그르르 눈물이 돌 만큼 부드럽고 여린 성격이었지요. 하지만 나쁜 일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차돌처럼 야무진 아이였답니다. 윤동주는 사촌인 송명구와 한 집에서 살았어요. 너희들은 걸치기도 잘하고 생김에서 비슷해서 꼭 쌍둥이 같아. 동네 아이들은 둘 사이를 부러워했어요. 윤동주의 집은 언제나 친구들도 북적북적했지요. 특히 서울에서 어른이 잡지가 오는 날이던 더욱 시끌벅적했어요. 빨리 읽고 나 좀 빌려줘. 진짜 재밌겠다. 친구들과 책을 돌려 읽고 나면 책장은 금세 너덜너덜해졌어요. 우리도 열심히 글을 써서 잡지를 만들어 보자. 윤동주와 친구들은 부지런히 시를 짓고 글을 썼어요. 윤동주가 12살 던에 친구들끼리 쓴 시와 글을 모아 새 명동이라는 작은 책을 만들기도 했지요. 그 무렵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 땅에서는 우리말과 글을 못 쓰고 우리 역사에도 배울 수 없었어요. 태극기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일은 더더욱 할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윤동주가 다니는 북간도의 명동 소학교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라도 힘을 모아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일꾼이 되자. 윤동주와 친구들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 깊이 생겼어요. 그 당시 윤동주가 살던 명동촌에는 일본의 괴롭힘과 가난 때문에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 많았어요. 모두들 낯선 땅에 살면서도 마음만은 늘 고향 땅에 가 있었지요. 윤동주는 부모님께 들었던 고향 이야기를 떠올려 시를 지었지요. 고향집 편신지자 긁고 나 여기 왜 왔노? 두마랑 건너서 쏠수랑 이 땅에 남쪽 저 하늘 밑저 밑엔 따뜻한 내 고향 내 어머니 계신 곳 그리운 고향집. 윤동주가 명동소학교를 졸업한 무렵 일본의 만주 땅마저 빼앗으려고 온갖 나쁜 일을 저질렀어요. 난주에서 농사짓는 중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 사이를 갈아놓고 도둑무리를 잡는다며 온 마을을 휘젓고 다녔어요. 여보, 동주도 중학교에 보내야 하니 다른 곳으로 이사해요. 그러는 게 좋겠어. 1931년 늦가을 윤동주의 가족은 용정에 있는 초가집으로 할아버지와 부모님, 동주의 삼남매와 송몽규까지
모두 한 집에 모여 사는 대가족이었어요. 아버지는 용정에 인쇄소를 차렸지만 살림이 넉넉하지는 못했어요. 쌀이 떨어져 끼니를 굶는 날도 많았지요. 그래도 가족들은 서로를 아끼며 화목하게 지냈답니다. 용정의 은진중학교 학생이 된 윤동주는 늘 씩씩했어요. 글씨를 잘 쓰는 윤동주는 학교 잡지에 등사글씨를 도맡았었지요. 또 재정 솜씨가 뛰어나 바지 어이리를 잘록하게 고쳐 입기도 하고 바지 폭을 넓혀 나팔바지를 만들어 입기도 했지요. 게다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웅변대회에 나가 1등을 하기도 했어요. 동주는 여자애들처럼 바느지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웅변도 잘하고 축구실로도 정말 뛰어난걸. 친구들은 뭐든지 척척 잘하는 윤동주를 좋아하고 따랐어요. 하지만 즐거웠던 은진 중학교의 생활도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1935년 평양의 숭실 중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거든요. 윤동주의 숭실 중학교 생활은 그리 즐겁지 못했어요. 일본은 학교에서 무조건 일본말을 쓰도록 하고 자기네 조상을 모신 신사에 절을 한다고 은박질렀어요. 만약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한병대와 경찰이 와서 당장 잡아갔지요. 신사에 절을 하다니 절대 그럴 수 없어. 결국 숭실중학교를 그만둔 윤동주는 용정으로 돌아와 광명학원 중학부에 들어갔지요. 저 까만 밤하늘이 내 설글픈 마음을 덮어줄 수가 있다면 윤동주는 슬프고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시를 썼어요. 이때 쓴 시가 가톨릭 소년 잡지에 실리기도 했지요. 나는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큰 시인이 될 거야. 그래서 교통받는 민족의 마음과 나라일을 슬픈 시에 담아야지.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고 가고야 말했어. 하지만 윤동주의 꿈은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이 녀석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소리냐. 그래 잘못 썼다가는 감옥에 갇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의사가 되어도 나라를 위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지 않겠니? 저는 좋은 글을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싶어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너는 꼭 의사가 되어야 해. 윤동주는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낼 때까지 물 한 모금도 입에 내지 않았어요. 윤동주와 아버지의 사이가 나빠지자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며칠 사이 윤동주는 눈이 움푹 꺼지고 몸조차 가눌 수 없게 되었지요. 그린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동주야, 내 뜻이 아직도 변하지 않는 게냐? 아버지, 이사는 사람 몸에 있는 병을 고치지만 좋은 글은 사람 마음에 있는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좋다, 내 뜻을 한번 펼쳐보아라.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윤동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1938년 2월 윤동주는 연희 중문학교 문과에 입학했어요. 열심히 공부할수록 세상을 보는 윤동주의 눈은 더 깊고 넓어졌어요. 정지혁, 김영양, 이상의 시는 윤동주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일케와 보들레르의 시는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주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하나? 윤동주는 앞으로의 일과 나라의 가족에 대한 걱정들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어요. 당장 종칼을 들고 일본에 맞서 싸우고 싶었지만 자신에게는 그럴 용기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윤동주는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냈답니다. 수줍고 용기 없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때마다 윤동주는 부끄러움과 괴로움에 휩싸였어요.
시간이 흘러 졸업을 앞둔 윤동주는 그동안 썼던 시 19편을 묶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첫 시집을 만들었어요. 첫 시집을 선물 받은 이양하 선생님은 조심스레 말했지요. 자네가 쓴 또 다른 고향이나 슬픈 조석은 자칫하면 일본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할 수도 있다는 시라네. 자칫하면 시집을 펴내고 싶은 자네 마음은 잘았지만 조금만 참게.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해. 윤동주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선생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결국 윤동주의 첫 시집은 이양하 선생님과 후배 정병훈, 윤동주 자신 이렇게 딱 세 명만 간직하게 되었지요. 1942년 윤동주는 연희 정문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가 리쿄대학 영문과에 들어갔다가 요토에 있는 도시가 대학에 영문과로 옮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윤동주는 친구 한 명과 송명구의 하숙집을 찾아갔어요. 미국이 마침내 반격을 시작했대. 만약 전쟁에서 일본이 미국에 위험해지면 정령들을 모두 싸움처럼 몰아넣겠지. 두고 봐. 일본은 전쟁에서 치고 말 거야. 지금 우리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이야기를 주고받는 세 사람의 눈빛은 물처럼 뜨거웠어요. 일본 감시원인 하숙집 주인이 이야기를 엿들고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요. 윤동주는 앞으로 닥쳐올 불행을 까맣게 몰랐어요. 여름방학 동안 고향에서 지낼 생각에 한번 불어 있었지요. 고향으로 떠나기 전날 밤 갑자기 일본 형사들이 윤동주의 방에 들이닥쳤지요. 윤동주는 까닭도 모른 채 경찰서로 끌려갔지요. 일본에 왜 왔는지 바른 대로 말해. 항의 윤동을 한 죄로 윤동우를 잡아들일 것이었지요. 윤동주는 경찰서에서 심한 공문을 다했어요. 그러자 숨이 끊어질 듯한 아픔도 이를 악물고 참아냈지요. 이 약재 같으니 당장 내가 조선말로 쓰시어 읽기를 일본말로 옮겨라. 윤동주는 악랄한 일본 형사의 고문을 견디다 못해 그래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윤동주가 경찰서에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당수 윤영주는 깜짝 놀라 한 걸음에 윤동주를 찾아왔어요. 제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혔다면 더 없는 영광일 거예요. 하지만 그저 우리말로 시를 썼을 뿐인데. 윤동주와 아저씨는 서로 꼭 껴나는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일본 형사가 소리쳤어요. 그만, 면회는 끝났으니 이제 돌아가라. 일본 형사는 윤영주의 들음하고 떠밀렸어요. 아저씨,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마음이 아파요. 꼭 불려날 테니 제 걱정 마시고 전해주세요. 윤동주는 마음을 굳게 먹으려는 듯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말했어요. 1943년 7월에 잡혀와 5달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한 윤동주는 12월 교토지방 검사구 독방 감옥에 갇혔어요. 그곳은 한 줄기 빛조차도 들지 않은 캄캄한 방이었어요. 윤동주는 날마다 꽁고리와 조금, 단무지 몇 쪽, 묵은 된장국으로 굴줄인 배를 채웠어요.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벽에 기대어 고향의 푸른 얼굴과 많은 바람과 반짝이는 별을 떠올리며 힘든 시간을 견디었답니다. 서시. 죽은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를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러던 어느 날 윤동주의 가족들은 전보 한 통을 받았어요. 1945년 2월 16일 윤동주 삼아 시체 가지러 오기 바람. 가족들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슬픔을 느꼈어요.
감옥에서 이상한 주사를 강제로 맞은 윤동주는 시름시름 잃다가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토록 그리워하며 고향인데. 윤동주는 한줌에 재가 되어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늘과 바람을 별을 노래한 윤동주. 나라를 빼앗긴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을 시에 담아 노래한 윤동주. 29살이 이의 아까운 사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시는 지금까지도 푸르게 살아남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을 전하고 있답니다. 끝.